저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무던한 성격이었거든요. 사치를 부린다거나 특별히 뭔가를 탐낸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절대 모른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직업은 영업직이에요. 지방 거래처가 많다 보니 한 달 중 보름 이상은 출장으로 나가 있어야 했죠. 장거리 운전, 낯선 숙소, 휘청거리는 컨디션 속에서도 늘 아내를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집을 오래 비우는 만큼 아내가 외로움을 느낄까봐 출장지에서도 하루 한 통씩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예쁜 카페를 보거나 꽃을 보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게 저희 부부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였을 겁니다. 아내가 자꾸 인스타그램을 보다 말고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요즘 다들 SNS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이상할 정도로 잦아졌고 점점 SNS 속 여성들과 본인을 비교하면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다. 저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네.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부러워하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달라졌고 저를 보는 눈빛에서 뭔가 불만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녁을 차리면서 테이블에 명품 브랜드 카탈로그를 펼쳐놨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꺼낸 거겠거니 싶었지만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예전엔 그런 브랜드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디자이너 이름까지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지 않아? 테이블 위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하는 아내의 표정이 묘했어요. 기대 섞인 눈빛이었죠.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기도 했고요. 좋긴 한데 가격이 좀.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다 사주던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사람들? 남편이 다 사준다고? 저는 그동안 출장비를 아껴가며 생활비를 보태왔고 아내가 원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려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던 걸까요? 미안. 다음 보너스 나오면 생각해 볼게. 응. 아내의 대답은 짧았고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새로 산 디퓨저였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라 강렬한 시트러스 계열 향이었죠. 침실 문을 여니 거기도 똑같은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새로 샀어? 응, 기분 전환하려고. 왜 안 좋아? 아니, 좋은데. 좀 센 것 같아. 아내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근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취향도 물어보고 같이 골랐는데 이번엔 혼자 결정했더라고요. 사소한 거지만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일정이 변경되어 원래보다 하루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날은 목요일 오후 3시쯤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응, 조심해서 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이었어요. 부드럽고 나른한 느낌이랄까요. 제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투였습니다. 오늘 왜 왔어? 거실로 나온 아내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일정이 당겨져서. 왜 내가 오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와서 놀랐잖아. 아내는 서둘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 검은 구름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죠. 아내의 친구 모임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원래는 몇 달에 한 번 나가던 게 어느 순간부터 주말마다 잡히더니 이제는 평일에도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라며 외출을 하더라고요. 요즘 모임이 많네. 응, 친구들이 보고 싶대. 오래 못 봤다고.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평소에 안 입던 옷을 꺼내 입었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온 아내는 얼굴이 잔뜩 상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입고 나간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은 왜 바꿨어? 아, 친구네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빌려 입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입술이 유난히 붉었고 뭔가 급하게 정돈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오해도 아니라고요. 무언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3일 뒤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어 오후 일정이 비었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로 복귀했겠지만 그날은 집 근처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우리 집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신경 쓴 티가 났죠. 가벼운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아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전철을 탔습니다. 저도 뒤따라 탔죠. 새 정거장을 가더니 내리더라고요. 역 근처 카페 앞에서 아내는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제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준 사람이고 제가 힘들 때마다 연락하던 단 한 명의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 앞에 서 있었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친구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둘은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그냥 친구 사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마다 몸을 앞으로 숙이는 모습, 친구가 건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테이블 위에서 살짝 닿는 손끝들. 모든 게 제게는 낯설었어요. 아내가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따라갔어요. 백화점 안에서 둘은 쇼핑을 했습니다. 아내가 옷을 고르면 친구가 의견을 내주고 친구가 고른 물건을 아내가 평가하고 마치 오래 사귄 연인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셔츠 하나를 들고 친구 앞에 대보더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그 셔츠를 계산대로 들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 옷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두 사람이 함께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머리로 지워보려 해도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밥 한번 먹자. 그 한마디가 너무 역겨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 앞에 서서 아내와의 관계를 숨긴 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나갔어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싶었거든요. 우린 익숙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친구는 평소처럼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요즘 바쁘지? 출장 많다며. 응, 거래처가 늘어나서. 힘들겠다. 그래도 돈은 잘 버니까.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당신 옷을 사주고 있더군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요즘 너는 어떠냐? 나?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아, 맞다. 얼마 전에 내 집 근처 갔었는데. 그래? 왜? 그냥 지나가다가.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더라. 그 카페가 며칠 전 아내와 갔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계속 그렇게 해봐라. 끝까지 가보자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밖에 안 나갔어? 응,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밖에 있었어요. 제가 다 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출장 때 제대로 확인하기로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3박 4일 출장을 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서 대신 보내고 저는 근처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근처 모텔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지? 아내를 의심한 내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질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게 진짜라면? 오전 9시쯤 집 근처로 차를 몰았어요. 평소처럼 아내는 10시쯤 기상할 겁니다.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외출 준비를 할 거예요. 지난 2주간 관찰한 패턴이 맞다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11시 30분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제가 지난 생일에 선물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제가 준 선물을 들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다니. 아내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차로 뒤따라갔어요. 20분쯤 가더니 한 헬스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헬스장? 아내가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는 헬스장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헬스장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2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체격이 좋았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죠. 남자는 아내를 보자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기다렸어?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친구와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게 대체 뭐지? 친구 말고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건가? 아니, 방금 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친구와 있을 때와는 또 다른 톤이었어요. 더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랄까요? 둘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더군요. 창문 너머로 보니 마주 앉아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둘이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남자가 아내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더니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웃고 아내가 뭔가 말하면 남자가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도 모자라서 이제는 트레이너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가 동시에 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1시간쯤 더 지켜봤을까요? 둘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헬스장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입구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을 봤어요. 김태현 트레이너 PT 상담 및 예약. 이름까지 확인했습니다. 김태현. 기억해뒀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 10시쯤 일정 끝났다며 전화했을 때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조심해서 와. 내일 봐. 목소리에는 아무 떨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관찰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친구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아내의 패턴을 보니 월요일과 수요일은 트레이너, 화요일과 목요일은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1시쯤 아내가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갔죠. 예전에 봤던 그 카페 앞이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내를 보자 일어서서 의자를 빼주더군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 앉았습니다. 친구는 미리 주문해둔 커피를 아내 앞에 밀어줬어요. 고마워. 별말을. 요즘 많이 힘들지? 친구의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맨날 출장이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내가 옆에 있잖아. 친구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출장 다니며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외롭다고요? 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2시간쯤 카페에 있다가 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쇼핑몰로 향했어요. 남성복 매장에 들어가더군요. 친구가 셔츠 몇 벌을 골랐고 아내가 옆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응, 그게 훨씬 잘 어울려.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계산은 친구가 했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 아내가 다른 봉투를 하나 더 들고 있었어요. 분명 안에서 뭔가 사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돈으로 다른 남자 선물을 사주고 있었어요. 트레이너와 친구 2명에게 동시에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 드라마 정주행 중이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샤워를 하러 갔어요. 욕실 안에서 찬물을 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서 그 트레이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료의 여자친구가 그 헬스장 회원이었거든요. 야, 그 트레이너 말인데. 응, 알아봤어? 여자 회원들 사이에서 유명하대. 잘생기고 친절해서.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더라. 여자친구? 응,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몇 년째 동거 중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와 아내가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며칠 뒤 저는 그 헬스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상담 신청을 한다는 핑계로요. 트레이너를 가까이서 봤어요. 친절한 말투에 밝은 미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PT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주 2, 3회 진행되고요. 식단 관리도 같이 해드립니다. 회원들 만족도는 어때요? 다들 만족하시는 편이에요. 특히 여성 회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죠.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성 회원들이요? 제 아내도 포함인가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가 헬스장으로 들어오더군요. 3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였어요. 트레이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점심 먹었어? 아직. 같이 먹으러 갈까? 응, 빨리 끝내. 둘의 대화를 듣고 직감했어요. 저 여자가 트레이너의 여자친구구나. 동거인이라던 그 사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트레이너와 합류하더군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식사를 마친 후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그 여자에게 연락해야겠다고요. 제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헬스장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았습니다. 트레이너가 올린 게시물에 자주 댓글을 다는 계정이 있었어요. 프로필을 보니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김태현 트레이너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전부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레이너와 제 아내가 자주 만난다는 것, 그게 단순한 트레이닝 관계 이상으로 보인다는 것만 전했죠. 증거가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트레이너가 제 아내 어깨에 팔을 두른 장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첫마디부터 단도직입적이었어요. 그 여자 누군지 알아요. 몇 달 전부터 자주 보였거든요. 알고 있었다고요? 의심은 했죠.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몰래 찍은 건데. 사진 속엔 트레이너와 제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헬스장 근처 레스토랑, 공원, 그리고 한 건물 앞. 제가 본 것보다 더 많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저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망설였죠. 이제는 확실하네요. 우린 서로의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알아낸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녀는 트레이너의 스케줄을, 저는 아내의 패턴을 알고 있었죠. 제가 복수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도요. 우린 그렇게 동맹이 됐습니다. 피해자끼리의 연대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내에게는 친구와 트레이너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트레이너의 여자친구와 동맹을 맺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린 각자 증거를 수집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트레이너의 행적을, 저는 아내의 움직임을 추적했죠. 이제는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제 이메일로 낯선 메일이 한 통 도착했어요. 제목은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었죠. 스팸인가 싶어 지울까 하다가 본문을 열어봤습니다. 당신 아내가 요가한다고 한 거 거짓말입니다. 그 시간에 강남 쪽 오피스텔 건물에 드나들고 있어요. 39층 1507호. 조심해서 확인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가? 아내가 요가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한 달 전쯤 친구 소개로 요가 클래스 등록했어. 몸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 겸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바로 아내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캘린더 앱을 보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요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이 마침 금요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1시간 있으면 아내가 움직일 시간이었죠.
저는 서둘러 회사에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 내일 일정 공유 부탁합니다. 강남까지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메일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 트레이너에 이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2시 10분이었습니다. 3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경비실도 있었지만 사람들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에 앉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위치였죠. 커피를 시켜놓고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뒷모습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였어요. 검은색 레깅스에 긴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요가 매트를 넣는 가방까지 메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층수를 확인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은 15층이었습니다. 메일에 적힌 바로 그 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죠. 1507호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조그맣게 제이스 스튜디오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스튜디오? 무슨 회사인지 궁금했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복도를 지켜볼 수 있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1507호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바지에 셔츠 차림이었고 체격이 좋았죠. 남자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회사와 최근 3개월간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이름은 강민수. 한 달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분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시더라고요. 요즘 보기 드문 스타일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사교적인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저는 1507호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택배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확 굳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긴 왜 왔어? 요가한다며? 저는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30평쯤 되는 공간이었어요.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책상과 소파가 있었죠. 요가 매트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 여기 원장님 사무실이야. 잠깐 들렀어. 무슨 일로? 수강료 관련해서 상담하려고.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남자? 무슨 남자? 방금 나간 사람. 강민수 대표.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우리 회사 협력업체 대표야.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변명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는 오빠야. 오빠? 언제부터 알았는데? 몇 달 전에 우연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아내가 뒤따라 나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 트레이너, 그리고 이제는 회사 협력업체 대표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강민수 대표 잘 알아? 강 대표? 우리랑 프로젝트 하는 그 사람? 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일은 잘하는데 사생활은 좀 복잡하다던데? 여자 관계가 많다는 소문 들었어. 여자 관계가 많다니. 제 아내도 그중 하나였던 거군요. 다음 날 저는 강민수 대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미팅이라는 핑계로요.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진행 잘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아내 알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내분이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 1507호. 어제 제가 봤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몇 달 전 회사 행사에서 명함을 받은 후 연락이 왔다고 했죠. 처음엔 업무 상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만나세요. 더 이상 제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한쪽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트레이너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3명이에요. 제 친구, 트레이너, 그리고 제 회사 협력업체 대표까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증거는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시에 3명이요? 네.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나요? 사진, 녹음,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각각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어디야?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명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각각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고 그들은 자기만 특별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트레이너의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우린 각자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2주간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레이너와 제 아내가 헬스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심지어 한 건물 옥상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제가 몰래 따라갔었거든요. 저도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친구가 쇼핑몰에서 함께 있던 장면, 카페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던 장면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연이 강민수 대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제 회사 협력업체 대표요. 세 번째 남자입니다. 세 번째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 사람. 트레이너 여자친구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였어요. 우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각각의 남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죠. 그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태연이라는 그 사람한테 말할게요. 당신은 그 친구분한테 말하시고요. 강민수 대표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 있어?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만나서 얘기할게. 30분 후에 역 앞 커피숍에서 보자. 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가방에서 파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구와 제 아내가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이거 봐. 친구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내가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남자? 무슨 소리야? 2명 더 있어. 헬스 트레이너랑 스타트업 대표.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이지? 나만 만나는 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친구도 아내에게 속았다는 걸요. 아내는 각각에게 당신만 특별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증거 있어? 저는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트레이너와 함께 있는 사진, 강민수 대표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진까지요. 친구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 그리고 그날 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말렸어요.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친구든 아니든 제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같은 시각 트레이너 여자친구는 트레이너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트레이너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자 할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남자가 더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녀의 질문에 트레이너는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몰랐어. 나만 만나는 줄 알았어. 그녀는 제가 보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친구와 강민수 대표 사진까지요. 3명이야. 너 포함해서. 트레이너는 그제야 자기도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이틀 후 저는 강민수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죠. 왜 또 오셨습니까?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다른 남자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다른 남자요? 저는 친구와 트레이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민수 대표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럴 리가. 나한테는 남편이 출장만 가면 혼자 외롭다고. 그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겁니다. 아내는 3명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외로운 아내라는 컨셉으로요. 제가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강민수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잘못이 크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 일어서더니 다가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아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명이야. 내 친구 트레이너 강민수 대표.
3명 모두 만났지?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왜 그랬어?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외로웠어. 당신은 맨날 출장만 가고 나는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3명이나 동시에 만났어? 처음엔 1명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됐어. 통제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택은 본인이 한 건데요. 내일 짐 싸. 이혼 소송 들어간다. 변호사 선임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그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지. 3명이랑 동시에 만나놓고 뭘 기대한 거야? 다음날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며 계속 울었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더 이상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소장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친구, 트레이너, 강민수 대표 3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죠. 며칠 후 각각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하루는 친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니? 그의 인생 망치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한 건 그쪽 아들입니다. 제가 왜 봐줘야 하죠?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트레이너 쪽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수 대표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책임지시라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그들을 지워낼 시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요.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제 에너지를 소진시켰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 기일 전날 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정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법정까지 갈 필요 있어?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한테 다 맡겼으니까.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그동안의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 그동안의 시간이요? 제가 출장 다니며 번 돈으로 다른 남자들 만나던 그 시간들 말입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정 당일 법원에 도착하니 친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린 눈만 마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조정실에 들어가니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변호사도 배석했어요. 피청구인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친구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청구인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조정위원이 친구를 바라봤어요.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감정이 복잡했어요. 한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다니.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제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에 친구 측이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죠. 트레이너 쪽은 달랐습니다. 조정에서 바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지현과 제가 함께 요구한 금액을 받아들인 겁니다.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이었죠.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 여자친구한테도 미안하고. 트레이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트레이너 여자친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후련하네요. 저는 아직 2명이 더 남았어요. 힘내세요. 끝까지 가야죠. 우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느끼는 연대감이 있었어요. 강민수 대표 쪽은 예상 밖으로 전개됐습니다. 조정 기일 이틀 전 그가 직접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와 상해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 카페에서 만났죠. 먼저 사과드립니다. 강민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요구하는 위자료 지급하실 건가요? 네,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자료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아내와 관련된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들 이야기를 한 내용까지요. 이걸 왜 주시는 거죠? 저도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 아내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서류를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강민수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남편 월급이 얼마다,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온다 같은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금전적인 목적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한테도 자꾸 선물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그제야 더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났던 거예요. 친구에게서는 정서적 안정을, 트레이너에게서는 젊은 남자와의 설렘을, 강민수에게서는 경제적 여유를 얻으려 했던 겁니다. 이 자료들 이혼 소송에 써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강민수는 일주일 후 위자료 2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조정도 재판도 없이 바로요. 이제 친구만 남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친구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친구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했어요.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서까지요. 친구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로부터 먼저 접근을 받았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라는 말을 듣고 위로 차원에서 제 변호사가 즉시 반론했어요. 혼인 관계 파탄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출장 중에도 매일 아내와 연락했고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휴정이 있었는데 복도에서 친구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니? 그의 앞길 생각 좀 해줘. 어머니, 잘못한 건 그쪽 아들입니다. 너도 아내를 제대로 못 챙긴 거 아니니?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 아내랑 뭘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재판부는 2주 후 판결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제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인정받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친구가 뒤따라왔습니다. 잠깐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끝이구나. 진작에 끝났어. 친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3명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지만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잃어버린 신뢰, 무너진 관계, 배신감. 이런 건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고 위자료도 받았고 법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죠. 휴대폰을 보니 트레이너 여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죠. 힘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위로가 됐어요. 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이제 남은 건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유리하다고 했어요. 상간 관계가 명백히 입증됐고 3명이나 되는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뒀습니다. 최소한으로 주겠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입니다만 유책 배우자의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주장을 해왔어요.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정서적 방임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다.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3명이나 동시에 만나놓고 제게 책임을 돌리다니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흔히 쓰는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 증거가 훨씬 강력합니다.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가족관계 등록과 조정실에서 만난 아내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밑이 푸석했고 화장기도 없었죠.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화해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3명이나 동시에 만나놓고 무슨 기회를 말하는 겁니까?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고 측 의사가 확고하신 것 같은데 피고 측은 어떠십니까? 아내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합리적 수준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제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3명의 상간자로부터 총 5,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 위자료 청구는 부당합니다. 조정은 역시 결렬됐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재판 기일에 방청석에는 양가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 쪽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리셨고 장모님은 눈물을 닦고 계셨죠.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제출됐어요. 사진,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그리고 강민수가 준 추가 자료까지요. 재판장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내 측 변호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잘못한 건 사실이나 원고의 장기간 출장으로 인한 가정 내 소통 부재가.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원고는 출장 중에도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원고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겠다. 몇몇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댔죠. 아내한테 소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생했구나. 엄마가 몰랐네. 괜찮아요. 다 끝나갈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빨래를 잘못 돌려서 옷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난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2대 8의 비율로 한다. 제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판결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 나오니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위. 아니, 이제 남이구나. 우리 딸이 잘못했어. 미안하다. 장모님의 사과를 받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구나. 장모님은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썼던 물건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사진, 선물, 추억이 담긴 물건들. 처음엔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과거에 매여 있을 것 같았어요. 침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에 아내가 제게 쓴 편지였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편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이라는 약속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편지도 다른 물건들과 함께 버렸습니다. 집을 다 정리하고 나니 텅 빈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트레이너 여자친구였던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확정됐어요. 축하해요. 이제 자유로워지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잘 지내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어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듯 제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뜨는 법이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도시를 떠나기로요. 모든 게 낯설고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잘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팀장님은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이해합니다. 마지막 출근일에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격려의 말들을 들으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집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더니 2주 만에 계약이 됐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그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게 후련했습니다. 짐을 싸며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걸 잃었구나. 아내, 친구, 믿음, 시간.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했어요.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관계를 위해. 제 감정은 뒷전이었죠. 행복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불편하면 표현할 줄 알고 제가 원치 않으면 거절할 줄 압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제 삶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죠. 이사 가기 전날 친정으로 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알아. 변명할 생각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정말 외로워서 시작한 건데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됐어. 욕심이 생겼고 더 많은 걸 원하게 됐어. 저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부족한 게 아니었어. 당신은 충분했어. 문제는 나였어. 내가 만족할 줄 몰랐던 거야. 그 고백을 듣는데 기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담담함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게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새 회사도 구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누구도 제 과거를 몰랐고 저는 그냥 새로운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이시죠? 편하게 지내세요. 동료들은 친절했어요. 서울에서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주말에는 해변을 걸었어요. 혼자서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아내를 붙잡으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모든 걸 참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희생과 인내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한쪽만 참고 견디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죠. 어느 날 회사 근처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책을 고르다가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다시 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이었죠.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제 이야기 같았어요. 책 마지막 장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상처는 언젠가 흉터가 되고 흉터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울컥했어요. 저도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한 달 후 트레이너의 여자친구였던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 결혼해요. 축하해요. 좋은 사람 만났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도 다 알고 받아줬어요. 그녀는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초대할게요. 꼭 와주세요. 그럴게요. 정말 축하해요. 그녀처럼 저도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요즘은 취미를 찾고 있어요. 사진도 배우고 요리도 제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우고 있죠.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걷다가 한 커플을 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웃을 수 있겠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에 집중하니까 과거를 덜 생각하게 됐어요. 일에서 보람을 찾기 시작했죠.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저녁에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제 과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 현재를 받아줬습니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상대의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배신은 배신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욕심이 많았거나 책임감이 없었거나 당신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되고 화내도 돼요. 하지만 그 감정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언젠가는 일어서서 걸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진짜 지켜야 했던 건 관계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걸 보며 생각해요. 인생도 저렇구나.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하는 거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파도가 빠진 자리에는 새로운 모래가 드러나니까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단단한 제 모습이요. 이제 저는 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